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받은 유재민이고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올해 3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2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3월부터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는 유재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두 가지 논문을 발표할 건데요. 두 개 다 그래프 분야에서 이제 그래프 신경망을 토대로 재밌는 일들을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논문의 각각의 주제는 이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PU러닝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요. 발표 자체는 비교적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셔도 이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논문 공통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 각각의 논문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 구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글로는 정점과 간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영어로는 노드와 엣지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관심이 있는 각각의 어떤 속성 혹은 뭐 대상을 노드라고 하고 그 노드들을 연결하는 선을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뭐 4명의 사람 그리고 뭐 총 7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소셜 네트워크의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는 이제 앨리스, 밥, 캐롤, 데이브 사이에 이제 관계가 엄청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캐롤과 데이브 사이에만 현재 엣지가 없기 때문에 저 둘 사이에서도 조만간 엣지가 생길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기반으로 정보를 얻는 게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에서의 친구 추천, 뭐 트위터에서의 팔로우 추천 같은 것들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가 제일 쉬운 예시이지만 또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는 실세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저희가 뭐 구글 맵스나 네이버 지도처럼 지도 형태의 데이터도 사실 내비게이션을 할 때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을 많이 하고 저희가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볼 때 그거를 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를 봤다는 사실을 전체 유저에 대해 그래프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화학 시간에 배운 화합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원소 간의 연결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속성을 분석하는 게 이 화합물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근데 최근에 한 뭐 2017년, 16년, 18년 이때쯤부터 이제 그래프 신경망이라는 개념이 엄청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프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 커뮤니티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그래프 신경망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더니 기존에서에 비해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막 그래프 신경망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새로운 이제 뭐 그래프 신경망 오퍼레이션을 만든다든지 근데 이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발표에서는 그런 연구는 아니고 그래프 신경망은 이미 존재한다고 할 때 뭔가 얘네들을 더 어려운 상황 혹은 더 재밌는 상황에서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두 개가 각각 노드 클래시피케이션과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뭐 한글로는 정점 분류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그래프에서 일부 노드의 클래스를 저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노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악성 사용자를 찾는 거나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분류하는 것 등이 전체 그래프 내에서 각각의 노드를 분류하는 이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은 반면에 각각의 그래프가 저희가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뭐 100개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각 그래프별로 이제 하나의 레이블이 달려 있다고 할 때 그걸로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해서 새로운 그래프의 레이블을 예측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는 각각의 노드가 아니라 그래프 자체를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뭐 화합물의 성질을 예측하는 거, 여기서는 화합물이 하나의 그래프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뭐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예측하는 거, 이때는 그룹이 또 하나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에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저희가 제시한 두 가지 논문을 이제 발표를 드릴 건데,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작년 ICDM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게 저희가 제안한 메소드 이름은 그랩이라고 하는데,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PU 러닝 상황에서 하는 논문이거든요. PU 러닝에 대해서도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와 달리 뭐 저희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라는 두 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노드를 분류한다고 할 때 한쪽에 레이블이 전혀 없는 경우, 극단적으로 관측이 부족한 경우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PU 러닝 세팅인데, 이 PU 러닝을 그래프 데이터에서 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논문에서는 그래프 분류를 할 때 뭔가 주어진 그래프 데이터의 수가 적은 경우, 혹은 뭐 수는 충분하지만 그래프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을 더 높이고 싶은 경우에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도와주는 그런 연구이고,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올해 웹 컨퍼런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U 러닝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로 분류하는 이진 분류 상황을 가정을 하는데, 이제 PU가 포지티브 언레이블드의 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원래 상황에서는 저희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PU 러닝에서는 포지티브 레이블만 있고 나머지는 다 언레이블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레이블드 중에 어떤 친구들이 네거티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왼쪽과 비교했을 때 네거티브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언레이블드만을 가지고 정확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기가 무척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PU 러닝은 뭐 어느 형태의 데이터에서나 다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에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 베이스드 PU 러닝이라고 하면 뭐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의 실제 응용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에서 아까 악성 사용자를 찾는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1000명의 유저가 있는데 그중에 100명이 악성이라는 걸 알아냈다고 쳐도 사실은 나머지 900명이 다 정상 사용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명을 찾았긴 하지만 나머지 900명 중에서도 여전히 악성 사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00명을 전체, 이게 여기서는 포지티브가 프로드 악성 사용자고 이제 네거티브가 일반 유저라고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900개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단순히 네거티브로 치는 것보다 얘네를 언레이블드라고 가정을 하고 이 중에서 진짜 네거티브를 찾는 게 사실은 더 성능이 좋다는 게 저희가 PU 러닝을 푸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900개의 유저를 다 그냥 정상이라고 쳤는데도 결과가 잘 나온다면 저희가 굳이 PU 러닝에 쓰이는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레이블들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때 이제 PU 러닝을 푸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클래스 프라이어라는 거를 가정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언레이블드 중에 실제 네거티브인 데이터의 비율을 대략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방금 예제에서 언레이블드가 900인데 뭐 클래스 프라이어가 0.5면 그중에 한 450개 정도가 실제로 네거티브겠구나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모델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척 생각을 해봐도 이 클래스파이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엄청 큰 차이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파이어가 정확하다고 할 때 이 아래 예제에서는 이제 전체 언레이블드 노드가 16개인데 클래스파이어가 0.38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중에
38%가 positive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6개의 노드를 골라서 걔네를 positive로 가정을 하고 나머지를 negative라고 치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 클래시파이어를 아니까 6이라는 숫자를 알기 때문에 그냥 전체 얼레이블들을 줄 세운 다음에 6개를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결 쉬워지는데, 저희가 클래시파이어를 모르면 애초에 몇 개를 뽑아서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로 넣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PU러닝이 이 클래시파이어를 가정을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가정을 안 하고 어차피 저희는 그래프 베이스드 PU러닝을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프 구조로부터 이 클래시파이어도 같이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 모티베이션이 이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클래시파이어를 안다는 거는 저희가 언레이블드 노드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PU러닝을 쓰는 실생의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클래시파이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악성 사용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를 뭐 알면 좋겠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뭐 어차피 모른다고 하면은 대충 클래시파이어의 값을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래프 형태로부터 클래시파이어를 잘 찾아서 PU러닝을 잘 하고자 하는 게 핵심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메소드 이름은 이제 그랩이라는 메소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뭐 모델이나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래프 신경망 모델을 피우러닝 상황에서 잘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딥러닝 모델은 아닌 거고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아이디어로 구성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바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그림은 이제 실제로 그랩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예시인데, 그랩이라는 게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로 그래프 신경망을 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언레이블드 노드에 뭔가 레이블을 추정하고 다시 그래프 신경망 학습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점점 더 정확도를 높이는 알고리즘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래프 전체 이터레이션이 진행될 때마다 뭐 소폭이긴 하지만 어큐러시가, 여기서는 이제 F1 스코어를 쓰긴 했지만 어쨌든 모델의 정확도가 조금이나마 상승이 되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실제 클래스 프라이어의 값이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값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대략 비슷한 값으로 파이, 여기서 파이가 클래스 프라이어인데 클래스 프라이어의 값을 잘 맞출 수 있다더라는 게 이 두 가지 그림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이 모델을 통틀어서 최소화를 하고 싶은 오브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모델을 훈련하고 싶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포지티브가 플러스 1, 그리고 네거티브가 뭐 마이너스 1이라고 나타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빨간색 부분, 이 포지티브 부분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포지티브 레이블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포지티브 노드에 대한 예측을 포지티브에 가깝게 하는 게 저 빨간 부분의 의미인데, 중요한 거는 언레이블드 노드에 대한 걸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수식이 사실 굉장히 간단한 수식인데, 수식을 보시면 이 언레이블드 노드의 레이블을 저희가 Z라는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를 뭐 미리 네거티브다, 포지티브다 이렇게 맞추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소프트한 레이블인 Z라고 가정을 한 뒤에, 물론 이제 Z를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Z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정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저희 모델이 Z와 비슷한 프레딕션을 하도록 언레이블드 노드에 대해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저희가 레이블을 모르는 언레이블드 노드의 정답을 Z라는 베리어블로 가정을 한 건데, 그럼 여기서 문제는 Z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에 나타난 저 부분인데, 그러면 Z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생각을 해볼 때 뭔가 그래프 구조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많은 실생의 그래프가
호모필리 관계를 따른다고 저희가 이 그래프 이론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접한 노드들이 비슷한 특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두 클래스로 나누는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왼쪽 그래프의 경우에는 파란색끼리 빨간색끼리 뭉쳐 있는 반면 오른쪽 그래프는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게 왼쪽 그래프가 나타날 확률이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날 확률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가 Z를 무작위로 노드마다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Z를 뭔가 가정을 할 때 이런 그래프의 특성을 잘 따르도록, 이 호모필리 특성을 따르도록 Z를 만들고 싶다는 거고, 그리고 이 특성을 확률 그래프 모델 측면에서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저 페어와이즈 마르코프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저희가 주어진 그래프를 호모필리 특성을 따르는 페어와이즈 마르코프 네트워크라고 가정을 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Z가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도록 하는 게 전체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르코프 네트워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확률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론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이 그래프 전체의 가정을 따라서 각 노드에 대한 Z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식을 보시면 원래 저 식의 맨 왼쪽 부분은 전체 언레이블드 노드에 대한 조인트 분포인데, 이 조인트 분포는 이제 노드 간의 코릴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거를 probabilistic inference를 통해서 각 노드별 마지널 분포로 바꾸게 되면 저희가 노드별로 별개의 분포를 얻기 때문에 그 분포를 Z로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결국 이런 확률 가정을 따르는 가짜 레이블, 수도 레이블을 각 언레이블드 노드마다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마지널라이즈 알고리즘의 이 입력으로 이 파이가 들어가는데, 이 파이라는 건 저희가 현재 가정하고 있는 클래스 프라이어거든요. 이 클래스 프라이어라는 걸 처음엔 저희가 모르니까 뭐 임의의 값으로 설정을 하고 이걸 시작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클래스 프라이어를 바탕으로 어쨌든 그래프의 특성을 반영해서 Z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Z가 잘 계산이 됐으면 각 노드별로 저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정답이 생긴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언레이블드 노드에 대한 학습을 잘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B가 뜻하는 게 아까 확률 추론을 통해서 노드별로 계산한 정답이고, 이거를 좀 엄밀하게는 빌리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 저희가 모델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동작하는 전체 과정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저희가 이제 물론 그래프 신경망으로는 뭘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 논문에선 뭐 가장 간단한 GCN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GCN 모델을 일단은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는 클래스파이어를 모르니까 그냥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뜻은 뭐 모든 언레이블들을 맨 처음엔 네거티브로 취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프라이어 값을 바탕으로 아까 그 과정, probability inference를 과정을 통해 노드별로 빌리프를 찾고 그 빌리프를 정답으로 해서 새로운 신경망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신경망으로 다시 프라이어를 계산하고 이제 이 두 스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빌리프 계산하고 다시 프라이어 계산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클래시파이어 F의 성능이 개선되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고, 위에 4개 데이터는 실제로 그래프 신경학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논문인데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의 클래스를 포지티브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나머지를 다 네거티브로 바꿔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MMORPG 데이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연구를 NC소프트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NC소프트에서 실제로 제공한 PU 러닝 상황에 맞는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데이터에서 잘 되는 게 실제 이 모델이 현실 세계의 PU 러닝에서도 잘 된다는 걸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전체 가지고 있는 퍼지티브 노드 중에 50%만 이제 트레이닝에 주어진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말인즉슨 나머지 50%는 언레이블드라고 취급이 돼서 네거티브랑 섞여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메소드랑 저희 메소드를 비교를 했는데, 뭐 주어진 그래프로부터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래프 베이스드 퓨어러닝 아니면 그래프를 가정하지 않는 퓨어러닝 방법들과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먼저 이제 정확도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프라이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클래스 프라이어 값을 안다고 가정한 경쟁 메소드들은 뭔가 어떤 가정을 통해서 가짜 클래스 프라이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 메소드가 이제 훨씬 더 잘합니다. 그건 아까 간단한 결과로 보여드렸지만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클래스 프라이어를 잘 맞추기 때문에 뭐 정확도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진짜 클래스파이어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클래스파이어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경쟁 메소드들은 클래스파이어를 안다고 가정하고 실험을 해봐도 저희 메소드가 이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제일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희 메소드에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랩의 이터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모델의 학습이 잘 되나 성능이 개선되느냐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 5개의 그래프 데이터셋에서 이 초록색 맨 아래줄의 그래프가 클래스파이어가 학습되는 과정, 그리고 그 위가 전체 저희가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터레이션을 통해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게 그림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여러 번 수행해서 표준 편차도 같이 이게 이제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고 이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로스가 줄어드는 반면, 여기 보시면 반면 이제 클래스파이어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이 되는데,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클래스파이어가 뭐 항상 잘 맞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래프 구조로부터 클래스파이어를 뭐 100%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주어진 피처와 그래프 정보만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클래스파이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 생각에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 MMORPG 데이터의 경우 실제 현실 세계 퓨러닝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클래스파이어를 실제로 모르는 상황이라 unknown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랑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클래스파이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트레이닝에 사용할 수 있는 퍼지티브 노드의 개수를 줄이고 그 줄인 만큼 언레이블드로 추가하는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희가 알고 있는 퍼지티브 노드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트레이닝이 훨씬 어려워지는데, 이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경쟁 메소드와의 격차가 엄청 크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하자면, 피우러닝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프 신경망 모델을 잘 학습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그랩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서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걸 뽑아보자면 결국 언레이블드 노드의 정답, 가짜 정답을 나타내는 빌리프라는 걸 probabilistic inference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빌리프라는 결과를 통해서 그래프 신경망 학습을 하고 걔가 다시 클래스파이어를 맞추게 함으로써 클래스파이어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신경망 모델은 GCN이 아니라 뭘 써도 상관없고 아주 간단한 GCN으로만 해도 경쟁 메소드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마 끝나고 한 번에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그래프에 대한 논문이라는 점은 같지만 조금 논문이 하는 일이나 아이디어는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제 머리를 비우고 새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사실 머신러닝에서 엄청 흔한 테크닉이거든요. 특히 이미지 분야에서 엄청 흔한데 이게 하는 일은 주어진 여기선 예시가 사진인데 주어진 사진의 핵심적인 정보는 유지하면서 뭔가 이제 사진을 뭐 조금 돌리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엄청 복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닝을 한 모델이 더 테스트 데이터에서 잘 되도록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강아지를 맞추는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이 오른쪽 4개의 그림은 왼쪽 그림에 비해 이제 엄청 달라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픽셀 값의 측면에서는 엄청 다르지만 다 강아지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는 같기 때문에 뭔가 핵심 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핵심 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요만큼만 떼어서 보여주면 그게 강아지인지 아닌지가 애초에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핵심 정보를 조금 줄인다고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이걸 통해서도 대충은 강아지인 걸 유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100% 확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그래프 분야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문제를 풀 때는 각 그래프가 저희가 예측하고 싶은 하나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구조를 바꿔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보자는 게 요지인데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노드 집합과 엣지 집합 그리고 노드별로의 피처를 모은 전체 피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의 정의에 따르면 저희가 이 세 개 중에 뭘 바꿔도 어차피 그 자체로 새로운 그래프가 되니까 어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막 데이터를 늘려서 트레이닝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핵심 정보를 보존한다는 전제가 이게 엄청 엄청 핵심적인 전제인데 이게 그래프에서는 그 전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에서는 저희가 어그멘테이션 결과를 보고 이게 핵심 정보가 보존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정보를 보존하는 어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반면 예를 들면 저희가 화합물 그래프의 특성, 예를 들면 이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이 왼쪽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로 갈 때 이렇게 엣지 하나를 추가한 게 다잖아요. 근데 이 추가한 게 실제 상황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고 또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 안 한지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을 쉽게 적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그멘테이션을 막 했는데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없는 독성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모델을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풀고자 하는 화합물 탐지라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걸 좀 우회하기 위해 그나마 그래프의 특성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 특성을 잘 보존하는 어그멘테이션을 한번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해보자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래프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도 많았는데 뭔가 다 약간 주먹구구식의 연구가 많았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는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 논문이 최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인데 하나는 주어진 그래프의 특성을 보존해야 되지만 또 반면에 충분히 의미 있는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꾸면 특성 보존은 쉽지만 어그멘테이션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한 5가지 프로퍼티를 제시를 하고 또 이 5가지 프로퍼티를 모두 만족하는 두 가지의 어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퍼티는 그래프 전체 사이즈가 보존돼야 되고 커넥티비티가 보존돼야 되면서
노드 피처는 변해야 되고 뭐 에지 수는 변해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조건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메소드를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5가지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메소드의 이름이 각각 노드셈 그리고 서브믹스라는 이름을 저희가 각각 지었는데요. 노드셈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주어진 그래프에서 임의의 노드 하나를 2개의 노드로 쪼개고 그리고 임의의 또 노드 2개를 찾아서 하나로 합치는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고 붙이는 연산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스플릿 앤 머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단순히 엣지를 막 제거하고 이러는 것보다 쪼개고 붙인다는 건 어쨌든 저희가 있는 정보를 없애거나 없는 정보를 아예 만드는 게 아니니까 확실히 그래프 정보를 보존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알고리즘인 서브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다른 그래프 2개를 합쳐서 그 그래프에 이제 여러 서로 다른 부분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래프의 각각의 부분은 이제 뭐 A 그래프 혹은 B 그래프로부터 온 거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전혀 다른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드셈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뭐 변화의 정도가 훨씬 크지만 또 반면에 어그멘테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노드셈 알고리즘을 보면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목표는 뭔가 가장 안정적인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A라는 노드를 저희가 랜덤하게 고른 다음에 A와 D라는 걸로 이제 에지 하나를 삽입하면서 쪼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전체 그래프에서 랜덤하게 노드 쌍을 골라서 얘네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그래프와 완성된 그래프를 보면 이제 엣지 이렇게 2개가 없어지고 새로운 엣지 하나가 생기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 그래프의 노드의 수는 똑같이 항상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 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코어 스트럭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코어 스트럭처라는 거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 생각에 뭐 엣지를 아예 없애고 추가하는 연산이 아니라 단순히 합치고 쪼개는 연산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좀 적지 않겠느냐는 주장인 거고, 뭐 실험 결과로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 알고리즘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예시에서도 엣지가 2개 없어지고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사실 저렇게만 반복하면 항상 새로 만드는 엣지보다 없애는 엣지가 더 많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저희가 이렇게 합치는 노드가 이제 삼각형을 막 이루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건 좀 디테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렇게만 하면은 이제 바이어스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바이어스라는 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에지 수가 원래 그래프의 에지 수보다 평균적으로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정하는 어저스트먼트라는 오퍼레이션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그래프의 크기는 랜덤하지만 평균적인 그래프의 크기가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믹스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사실 이 그림이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도메인에는 컨믹스라는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그냥 어떤 그림에 다른 그림의 일부 부분을 떼어다 붙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어그멘테이션이 된다는 이제 논문이거든요. 그 이름이 컨믹스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래프도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리드 형태의 그래프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디어를 그래프에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요만큼을 떼어다가 다른 그래프로부터 이제 가져오면 또 이것도 효과적인 어그멘테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전반적인 모티베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아래 그림이 이제 저희가 어떤 베이스로 삼고 싶은 그래프를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고른 거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의 일부에 어떻게 보면은 우겨 넣는 거죠. 다른 그래프로부터 가져올 새로운 그래프 G'을 또 랜덤하게 고르는데, 그러면 저희가 의미 있는 서브스트럭처를 떼어다가 원래 그래프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랜덤하게 시드 노드를 하나 고르고 여기서 랜덤워크를 해서 이 노드로부터 가장 연결성이 강한 주위의 노드를 찾고 그렇게 미닝풀 서브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이 서브 그래프를 떼어다가 원래 그래프의 회색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새로운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맨 처음 그래프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격자 모양이 조금씩 반복되는 스트럭처 자체는 비슷한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 마지막 하나의 육각형이 여기서는 없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없어진 게 뭐 저희가 저거를 일부러 없앤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구조를 넣음으로써 일어났다는 게 재밌는 부분이고 저희가 G와 G 프라임을 랜덤하게 고르고 또 랜덤 워크도 랜덤하게 돌리면 최종적으로는 이 수행을 무한히 반복하면 원래 그래프의 평균 크기와 새로 생긴 그래프의 평균 크기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언바이어스드 어그멘테이션 알고리즘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노드쌤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언바이어스니스가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잘 충족이 되지 않는 저희 뭐 굉장히 중요한 어그멘테이션 지표로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러면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효과적인가를 실험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벤치마크 데이터를 사용했고 각각의 데이터셋에는 그래프가 뭐 적으면 100개에서부터 많으면 10만 개까지가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그래프에 레이블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고 여기서 9개 중에 7개는 화합물 그래프 그리고 2개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그멘테이션 연구를 하는 거니까 뭐 그래프 클래시파이어 자체로는 이제 기존 것 모델 중에 유명한 모델인 GIN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어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과도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능을 보면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랜덤성도 있고 항상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를 잘 모아서 비교를 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결과를 취합을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모든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를 평균 낸 에버리지 정확도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각 데이터에서의 각 메소드별 랭킹을 잰 다음에 뭐 1등, 2등, 3등 이런 걸 잰 다음에 그걸 평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사실 좀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이 둘 다 해서 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결과, 이 아래 두 개의 결과를 보시면 물론 정확한 순위는 데이터셋마다 좀 엎치락뒤치락 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에버리지 어큐러시는 경쟁 메소드에 비해 제일 높고 랭크도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는 어그멘테이션을 안 했을 때 평균 정확도가 74%인데 어그멘테이션을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알고리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뭔가 체계적으로 디자인되지 않고 랜덤하게 동작하는 어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프의 핵심 정보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정확도를 낮출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는 걸 사실 논문에서는 그거를 이제 띠어럼으로 잘 보이긴 했는데 실험적으로도 간단하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썼을 때 저희가 원래 그래프와 생성된 그래프에서의 엣지 수 차이가 얼마나 나나를 이제 두 가지 박스 플랫으로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엣지 수가 항상 같으면 그건 그거대로 오그멘테이션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는 뭔가 시행할 때마다 그래프 사이즈가 변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보존되는 걸 원했는데 이 두 박스 플랫을 보시면 이제 이 주황색 선이 평균 이게 정확히는 중간값 선인데 중간값이 0에 정렬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시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특성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시행에서는 편차를 충분히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디자인한 목적에 따라서 이 서브믹스 알고리즘이 실질적으로 이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여기 단위를 보시면 여기 막 20인데 여긴 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드샘은 아주 조금의 변화만 주는 반면에 서브믹스는 아예 다른 그래프를 합치기 때문에 이렇게 베리언스가 큰 것도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큰 그래프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 경쟁 메소드 중에 비교적 최신에 나온 기법인 모티프 스왑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얘가 사실은 시간 복잡도가 그래프 크기에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큰 그래프에서 잘 못 돌거든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플랫을 보시면 뭐 시간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이제 저희 메소드는 그래프 크기에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뭐 큰 그래프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그런 어그멘테이션을 실제로 한다는 걸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 5개의 오리지널 그래프가 있고 그게 커다란 파란색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이 주변의 점들이 이 그래프를 어그멘테이션 한 결과를 2차원에다 표시한 거거든요. 여기서 점 하나가 다 그래프인데 이거를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모티프 수합의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 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고 보면 노드샘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넓은 반경의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서브믹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노드샘의 경우에는 또 비교적 촘촘하게 그래프가 생긴 반면 서브믹스는 확실히 거리가 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그림만 봐도 어그멘테이션 사실 특성을 보존하는 선에서는 변하는 정도가 많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더 효과적인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각 그래프가 전체 스페이스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넓히기 때문에 그 결과 클래시파이어가 잘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도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트는 이제 각 원래 그래프로부터 얼마나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냐는 숫자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순서랑 같게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문의 결과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이 논문 이름이 모델 어그노스틱 어그멘테이션인데 이 말인즉슨 기존의 특정 그래프 신경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뭐 특정 GCN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연구들은 조금 있었는데 뭔가 어느 모델에나 제너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이제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이제 이런 체계적으로 진행한 연구가 아마 처음인 것 같다는 게 이제 저희의 핵심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상관없이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특성을 저희가 보존하고 싶고 혹은 바꾸고 싶은 특성을 잘 정의를 해서 그게 잘 만족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은 각각의 약간 지향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나 그리고 실험적으로 잘 동작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제가 서울대 학교에 있을 때 진행한 연구들인데 이제 저의 뭐 어떻게 보면 예전 연구실에서 최근에 진행한 두 가지 연구를 소개를 드렸고 첫 번째 연구에서는 그래프 기반의 PU러닝 문제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PU러닝을 통해서 푸는 연구였고 두 번째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 그래프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각 첫 번째 연구의 경우에는 확률 모델링이 뭐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면은 두 번째 연구는 그런 확률적인 개념을 별로 쓰지 않았지만 저희가 만족하고 싶은 핵심 프로퍼티를 잘 정의를 해서 그걸 따라 모델을 디자인한 게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두 연구를 같이 소개해 드리는 것의 약간 목적 중 하나는 뭔가 그래프 신경망 오퍼레이션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거보다는 뭔가 사실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뭐 트레이닝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뭐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나 뭐 모델이 오버피팅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프 신경망 모델은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더 뭔가 챌린징 데이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잘 연구되지 않았던 얘네들의 제너럴라이저빌리티를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두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비록 주제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최근에 진행한 연구이고 또 그래프 분야는 뭐 최근에도 너무 재밌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찾아보시면 또 사실 제가 찾지 못했던 비슷한 연구들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논문 원문은 이제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사실 뭐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이제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약간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new objective function인데 이제 unlabelled만을 고려하는 건 아니고 퍼지티브 부분을 안 바꾸고 그냥 가져온 거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퍼지티브 부분과 unlabeled 부분이 있었는데 퍼지티브 부분은 그냥 안 바꾸고 가져왔고, 이게 약간 이게 생긴 건 조금 다르지만 안 바꾸고 가져온 거고, unlabeled 부분을 이제 원래는 expectation 텀이 모든 노드에 대한 조인트 익스펙테이션이었고 노드별로 분리가 안 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확률적인 인퍼런스를 통해서 노드별로 이렇게 빌리프라는 새로운 정답을 만듦으로써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빌리프를 포지티브 노드에도 뭐 똑같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정답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포지티브 노드에 대한 정답은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원래 방식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새로운 오브젝트 펑션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생길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뭐, 네, 그냥 이 그림을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생길 수 없는 분자 구조를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사실 진짜 좋은 어그멘테이션일 텐데, 그걸 하려면 필수적으로 어떤 구조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연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는 그런 도메인 지식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래프 구조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뭐 존재할 수 없는 뭐 화학 커넥션 이런 게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밸리드한 것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일종의 이 연구에서는 우회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프로퍼티들 중에 이런 프로퍼티가 있어요. 4번 프로퍼티가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마다 에지의 수는 이제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을 하니까 그런 건데, 평균적으로는 사이즈가 보존돼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한다고 해서 밸리드한 그래프만 생기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저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은 뭐 아주 극단적으로 그래프의 특성이 바뀌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박스플랫도 우회적으로 이제 그런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IN 구조대로 샘플링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예, 저희가 그냥 어그멘테이션에 집중을 하려고 그 모델 스트럭처나 이런 거는 GIN 코드 그대로 사용했거든요. 뭐 트레이닝 에폭이나 러닝 레이트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바꾸고 써가지고 그 풀링도 똑같이 썼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지적이신 게 그래프 구조를 바꾸면 당연히 성능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델에 상관없이 잘 되는 걸 목표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상관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거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의 목적은 그걸 최대한 안 바꾸는 방향이었고요. 아,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더 이제 시시한 이유로 했는데, 그냥 일단은 분자 데이터가 훨씬 많고, 그리고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분자 네트워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쓴 거거든요. 사실은 막 깊은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썼고, 소셜 네트워크 두 개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서 넣었는데, 얘네들은 데이터를 많이 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뭐 아무래도 분자 구조에 집중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실 진짜 이유고, 그리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데이터 통계를 보시면 이 그래프 사이즈가 뭐 분자 네트워크에서 소셜 네트워크에 비해 훨씬 더 작거든요. 근데 큰 그래프에서는 뭐 조금 엣지 없애고 막 이런 게 크게 막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의 핵심 정보를 보존해야 된다는 전제가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훨씬 약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각각의 그래프 사이즈가 작은 분자 데이터셋에서는
뭔가 좀 잘못 건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뭔가 저희 메소드의 우수성을 조금 더 보여주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능을 보셔도 물론 이 두 가지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서브믹스가 뭐 잘하긴 하지만 노드쌤의 경우에는 아주 뛰어나게 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드쌤의 디자인 그 모티베이션 자체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뭔가 변화를 주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서믹스처럼 과감하게 하는 것도 비교적 잘 동작을 하는 뭔가 그런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법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발표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네. 네, 좋은 자리에서 네,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연구를 소개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발표를 하느라 좋았고, 그냥 연구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 항상 이제 그런 이런 연구가 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뭔가 모델 만들고 이런 거보다는 이거를 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이런 연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약간 관심은 덜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재밌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